안녕하십니까. CEO톡 77회 인터랙티브한 실감형 고용과 교육의 전문기업 모전스랩의 최희건 대표님 모시고 오늘 CEO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RPD 고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호기심은 뱃살 가득 이건웅입니다. 멘트 바뀌었네요. 바뀌지. 너무 강해서 내 걸 잊어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뭐죠? 최고의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최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전스랩의 최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공이 있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좋아요공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시면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버튼처럼 그 공을 대표님한테 던지면 돼요. 이 공은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을 마구 던지시면 됩니다. 구정 때 뭐 쌓이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오늘 그거를 한번 좋은 얘기도 들으시면서 자, 오늘 한번 연습 삼아 지금 공 하나씩만 한번 대표님 던져보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대표님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대표님. 네, 이 공이 많이 여기 깔려야지 오늘 토크가 좋은 거예요. 예. 알겠죠? 네. 네. 공이 많이. 저희도 이게 인터랙티브한 실감형 토크입니다. 네. 나름대로 디바이스는 없지만 우리는 완전히 원시적으로 실감형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인터랙티브 실감형이 뭔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관련된 영상들이 꽤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것도 몇 개 있으니까 박명수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잠깐 스톱! 여기서 네. 잠깐 스톱! 박명수 씨를 이게 뭐죠? 네. 네. 이제 박명수가 이제 DJ를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오. 저희가 첫 번째로 박명수 콘서트를 LV라는 클럽에서 네. 이제 EDM 그 DJ 데뷔 공연을 한 거고요. EDM이 뭡니까? EDM 이제 일렉트릭 댄스 뮤직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갖다가 네. 새로 디제잉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박명수가 이제 그 무도에서 이제 일렉트릭이라는 거를 EDM을 배우고 DJ를 하다가 최초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EDM 공연을 이제 야. LV라는 클럽에서 오. 파티를 한 건데 이제 저희 기술이나 컨텐츠를 활용을 한 거고요. 아까 그 장면은 이제 핸드프리라고 해서 그 손해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해갖고 그 부분으로 이제 그 음악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갖다 제어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좀 크게 합시다. LV가 어디 있는 거예요? LV가 영동대교 가기 전에 그 LV 호텔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네. 바로 그. 네. 아마 고피디님 자, 나이 이거 뭔가요? 걸릴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네. 그 인도 페스티벌이라고 LV에서 EDM 랭킹 높은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네, 네. 파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영상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그 중계 시스템 콘텐츠를 제공해요. LV가 4,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한 5,000명 정도 왔고요. 지금 나오는 건 모션 트래킹을 해갖고 영상을 모션 트래킹해서 춤추는 댄스의 모션에 따라서 트래킹을 해갖고 컨텐츠를 갖다가 바꿔줍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아까 얘기한 모션 트래킹인데요. 모션 트래킹. 이게 지금 이제 그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이제 구조를 뼈나 이런 구조를 갖다 트래킹을 해갖고
저 여자 댄서가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스켈레톤 형태로 만들어줘서 지금 그 댄서가 영역을 터치하게 되면 영역 터치하는 거에 따라서 왼쪽은 배경을 바꿔주고요. 오른쪽은 이펙트를 바꿔줍니다. 저는 나중에 뭐 가상현실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원격으로 뭔가 가상 공간하고 이제 매칭을 하는 거고 지금 저거는 모션을 트래킹을 해서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클로즈를 하는 모션을 갖다가 이제 트래킹. 보통 여기 점이라든가 센서를 붙이는데 그거 없이 네, 영상 스켈레톤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사체에 이제 그 센싱을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요건 배우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그 전체 그 화면 매핑되는 공간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배우에 대한 그 센싱을 갖다 트래킹 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티클을 움직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유아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되게 좋아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어트랙션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재밌게 하는 컨텐츠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재롱잔치에도 써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애들이 움직임을 너무 갖다가 빨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동그라미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조금 쉬운데 애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콘텐츠를 똑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A들이 좀 많아요. 저건 막대기를 트래킹을 해봤어요. 막대기의 점을 갖다가 움직여서 그 사진을 갖다가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트래킹 기술을 야, 뭐지? 탕크루즈하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마이너 리포트 나오는 이런 거. 마이너 리포트는 이제 핸드프리 인터페이스를 쓴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센싱 기술이 핸드프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모션, 그 다음에 이제 피처 트래킹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나이나 성별을 판독을 할 수가 있고요. 나이는 지금 20대에서 60대까지는 한 정확도가 한 85% 정도 와. 되고요. 그리고 성별은 이제 남성, 여성, 중성으로 인식을 해요. 야, 중성으로 인식된 사람 얼마나 슬플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머리가 좀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보다는 성별을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 왜요? 그러니까 백인이 좀 쉽고요. 흑인이 조금 어렵고요. 동양인이 중간 정도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세계인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게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그 저희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러고 서양인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눈꼬리, 그다음 입꼬리 간격 뭐 이런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FBI에서 이 사람들을 수사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직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더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실제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볼 여기 코코넛 모바일 서비스 오렌지 코코넛 이건 좀 전에 봤던 것들하고 약간 다른 거죠? 이거는 네, 네. 이건 어떤 거죠?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화된 부분들인데요. 개인화 기술하고 추천 기술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그지비션이라고 전시회 많이 가죠? 전시회 네. 많이 가게 되면 네. 큰 전시회에 갔었을 때 특정한 부스를 가게 되면 다음 부스를 어디를 가야 될지를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어디서 사은품을 주니까 네. 거기 가서 사은품을 받아라.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약간 스마트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Whatever I do and wherever I am, all I 이 can 음악을 think 유튜브에 of 되게 is 많이 you. 넣었는데 이건 저작권 프리입니까? 이거 저작권? 저작권 있습니다. Not a 있어요? single 되게 많이 이 음악 배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Cause all I can think of is 아, 걸린 거군요, 이거. 원래 걸린 거군요, 이거. 150만 원 모시겠습니다. when I am awake and when I am asleep. All I can think of is you. The weeks have turned to days and the days turn to hours. Cause all I can think of is you. It doesn't matter if the 그러니까 sun
저희가 전시회 가서 저희 모바일 디바이스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MWC 전시회를 가는데 큰 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콘텐츠를 한꺼번에 못 볼 수 있는 하루 만에 못 볼 수 네네. 있는 못 보죠, 그런- 못 보죠. 그랬을 그렇죠. 때 박물관이라든지. 자기가 몇 가지 설문이라든가 자기 성향 같은 거 그랬었을 때 추천을 받아서 다음 부스 그다음에 자기가 봐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추천을 개인화돼서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전시회를 갖다가 가게 되고 자기가 이제 간 전시회를 태깅을 하게 돼요. 네네. 자, 뭐 RF나 아니면은 카드로 하죠. 카드 형태로 하게 되고 최근에서는 비콘이라고 해서 아, 자동 네네. 이제 태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자기가 갔다 온 전시회 리스트라든가 그런 게 자동으로 아카이브 돼갖고 저장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좀 약간 스마트한 전시를 하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냥 모전스랩이 어떤 회사인지 뭐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전시, 여기는 안 보여드렸지만 교육 쪽도 있죠, 그죠? 네. 이따가 좀 얘기도 할 거고요. 하여튼 근데 일단은 먼저 그 모전스랩의 회사 명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모션스랩이 아니라 모전스랩이에요.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단 회사. 그러니까 모바일 컨버전스 레버러토리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 백석대학교 겸임교수 할 때 실험실 창업을 했어요. 네. 2004년도에 그래서 모바일 융합 모바일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융복합 쪽으로 하는 이제 회사를 컨텐츠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모바일 컨버전스 랩의 약자입니다. 모전스 랩 자체가 그래서 모바일 융복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T라고 해서 컨텐츠 테크놀로지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회사를. 저희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R&D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R&D를 통해서 창의적인 컨텐츠나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해갖고 새로운 이제 그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체험관이라든가 공연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 기술이 들어간 공연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콘서트 같은 것들도 저희가 주최를 해서 약간 기존 콘서트하고 틀린 조금 콘서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예전에는 컨텐츠란 말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 보면 문화란 말을 아주 어떤 큰 기업의 총수도 이제 기업이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문화를 되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예술이나 그런 쪽의 문화가 아니라 기업 성장이나 속성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문화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대표님도 문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왜 요즘 이렇게 기업주들이 기업가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조나 서비스업하고 틀리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공통된 속성을 많은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부가치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하나 만들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복제나 컨텐츠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불, 5만 불 되려고 그러면 이런 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속성을 잘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 나왔지만은 그 백석대학교 겸임교수 그게 이제 전체 사회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고 IT 회사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이제 패스한 후에 이제 학교에 원래 처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교수직으로. 네, 그래서 학교를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는 또 창업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대학이네요. 네, 창업을 해서 이제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하면서 하다가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보다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나중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학교보다는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이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렇다도 뭐
되게 보면 두 개 중에서 보면 학교는 또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아야 되는데 그걸 멀리하고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어떻게 알아요? 창업한 거, 24일에 창업한 거. 그건 나오더라고 어딘가요? 그래요? 네. 어. 네. 그런 어떤 아니, 결정적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홈페이지 나온 건데 이거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네. 창업을 한 이유는 이제 예전 그 회사나 저희 같이 이제 제가 모바일 쪽 뱅킹 쪽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모바일 뱅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텔레콤 쪽에 이제 그 형님들이나 은행 쪽 분들이 창업해라 도와주겠다. 네네. 그래서 갑자기 뭐 연말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면 너한테 프로젝트를 주겠다. 그래서 급하게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사업자를 내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는 회사가 작다고 안 주더라고요. 이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 이통사나 은행이 되려고 그러면 여건이 이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일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막상 창업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되니까 그 담당자들이 또 다른 데로 다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창업하는 사람들 눈 감고 귀담에 들어야 될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안 하고 창업을 한. 그러니까 무작정 창업한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렇죠? 그냥 창업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앞에 돈을 보고서 조그만 돈을 보고서 창업한 거잖아요. 창업을 했어요. 특별한 어떤 사업가적인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눈앞에 조그만 돈을 보고 한 건데 근데 처음에 보니까 제가 거의 SI 뭐 이렇게 모바일 SI 비슷하게 하청 같은 그런 걸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왑이라는 왑. 브라우저에 대한 프로토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 뱅킹 쪽 관련돼서는 컨설팅을 많이 해서 아. 그 프로젝트 경험이 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바일 뱅킹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이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주로 금융권하고 이통사 융복합 쪽 저희 회사가 이제 모전스랩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그 모바일 컨버전스 쪽 관련된 이제 뭐 뱅킹이라든가 그다음 교통 이런 쪽을 초창기에 개발을 많이 했고 그때는 회사 차리고 저작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 개발만 해주고 그쪽한테 이제 저작권을 다 주는 형태가 그랬죠. 많이 네. 계약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저도 이전에 이제 뭐 IT 쪽에 SI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요즘 그것이 뭐 웹이건 앱이건 간에 그렇게 지금처럼 저작권을 주는 그 어떤 하청을 받아가지고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데 그걸 해주는 맞춤형으로 해주는 그런 류의 사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보시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매번 프로젝트를 따서 그 프로젝트 딴 걸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11년차 되는데 그 SI 비율을 많이 줄였죠. 지금은 자체 R&D,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SI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경기가 좋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SI 부분들이 좀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건설회사 같네요. 좀 느낌이. 그러니까 성장이 많을 때는 SI 일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저성장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이제 유지보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SI 업체들이 좀 올해 작년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그 모바일 컨버전스를 예상하시면서 시장을 생각하고 창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그 게임 플랫폼,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뭔가 주력을 이제 전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러니까 SI 쪽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없었고 야근도 많고 야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갑질 많이 하고. 갑자기 당한 거죠, 당한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진짜 아끼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직원이 이제 네이버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 딱 와서 그러는 게 대표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그 장인 장모 어른이 큰 회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컨텐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더 SI 하기는 것보다
자체 고유의 컨텐츠를 가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나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그 뒤에서 네.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한테 저 네이버 갑니다 하는 거하고 너 어디 다니냐? 저 모전스랩 다니는데요? 뭐전 써? 뭐전 써? 뭐전 써? 이게 모전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뭐전 써? 이렇게 할 거니까. 뭔가 가서 밑바닥 한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젊은 직원이 저기잖아요. 아끼는 직원이 그럼 너 네이버 갔다가 결혼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 예. 그 안 친구한테 오지. 얘기한 게 어. 이제 너가 이제 거기서 팀장 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보낼 때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모전스랩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또 네가 그렇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친구하고도 지금 이제 같이 가끔 맥주도 만나고 네네. 정보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회사라는 게 직원들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내보낼 때 잘 내보내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연이라는 게 되게 우리 회사의 문화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도 그런 부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파견 근무해서 나중에 일감 보내라고 네, 네. 이렇게 스파이 처음에 신고네요. 갈 때 그랬죠. 가서 우리 매출도 좀 올리고 올려주고, 네, 네. 프로젝트도 많이 줘라. 근데 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얻거나 뭔가 직원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잘 내보내란다는 것이 뭔가 그런 친구들이 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도 뭔가 요소요소에 또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커다란 또 네트워크가 된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그게 어려운데 그걸 되게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인터뷰 본부장님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한 게 이 그 CEO 톡 그 탐정단에 걸렸어요. 아, 네. 기사가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네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가 회사 만드신 것 같아. CEO 또 탐정단이라고. 나 깜짝 놀랐어. 누가 내 뒷조사 하는 줄 알고. 알고 다 은밀하게 하잖아요. 은밀하게. 네네. 그 CIA라고 얘기하죠. 네. 그 중에 이제 솔루션하고 두 번째가 이제 SI 이쪽하고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거,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영역이다. 이게 맞나요? 그분의 표현이요? 네, 맞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비중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중에 SI는 좀 서서히 탈락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일단은 컨텐츠하고 기획 인력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서 전체 인력 중에서 기획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R&D다 보니까 이제 코어 아까 얘기한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상 인식을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이 한 3, 40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마케팅 영역하고 영업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마케팅 영업보다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게임 회사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구상을 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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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영업적인 부분이나 마케팅 하는 거는 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들하고 많이 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로 보니까요. 2011년, 12년 같은 때는 1인당 한 뭐 1억 이상의 매출을 좀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네. 2013년도에 조금 굉장히 좀 타격을 좀 받으셨고 네. 작년도 조금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재무제표 다 보셨어요? 여쭤보나요? 근데 그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은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다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수경기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저희가 SI 쪽을 많이 인위적으로 줄였어요. 네. 매출 아. 쪽에서 아. SI 쪽을 인력을 거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 조정하셨구나. 비즈니스 네, 구조 그 조정. 구조 조정을 하고 R&D 쪽으로 기술 쪽 역량하고 기획 인력을 뽑으면서 이제 공연하고 전시 쪽 특히 문화사업팀 만들면서 인력이 좀 더 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줄고 인력이나 신규 투자는 좀 많이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R&D 사업을 이제 그게 이제 정부 정책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시작부터 어떻게 똔또이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어느 일정 방송 기간에 용어 씁시다. 뭐 또이가 뭡니까? 아, BP랑 잠깐만요. BP란 용어인데 오늘 헷갈리지 많아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BP 그냥 BP. 손익분기 네네. 또이가 뭡니까? 예, 똔또이. 예, 그 일정 기간 어느 좀 지나야 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바로 어떤 과제를 따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5년 정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은 아까 얘기했는데 BEP를 맞추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그 매출 자체가 얘기하신 대로 순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고요. 또 매출되는 부분들을 또 새로운 기술을 사거나 기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R&D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저희가 그냥 자체로 투자를 해서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의 이제 지정 공모 과제들을 지금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연구 개발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그런 그 과제를 하면서 회사 기술력을 키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창업할 때 뭐 단순하게 창업 자금, 지원 자금 뭐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처럼 지금 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런 뭐 R&D,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따는 건지 그 팁 좀 알려주시고요. 네, 궁금해요. 네, 일단은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창업을 해갖고 자기 비즈니스 BM이라고 해서 BM을 초기 창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1년차, 3년차 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제 R&D 자금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반 회사들이 혼자 특히 대표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따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R&D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컨설팅이요? 아니면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한 1년 정도의 그러니까 사업화 단계, 그러니까 바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BA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1단계는 아이디어 정도로 해서 이제 한 2달 정도나 3달 정도의 이제 기획서를 쓰는 정도에 한 3천, 4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평가를 받으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1년 정도로 지원을 근데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거 평가를 그런데 할 때 낼 때 뭐 내가 뭐 로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진짜 내가 뭐 내 아이디어가 괜찮고 하면은 그것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것대로 뭔가 돈을 받고 그런 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뭐 인맥 같은 거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평가위원 중에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 평가들이 이제 그 랜덤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위원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복인 거고요. 네.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대부분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정책 자금들이 뭐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큰 금액의 뭐 이제 대형 과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신규 창업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창업의 시드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되고 찾아보면 창업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컨설팅 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컨설팅 펌에다 의뢰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뭐랄까 속된 커미션, 말로 네. 뽀찌, 네 커미션. 갑자기 속된 말로 아니 똔또이나 뽀찌나 속된 말로라고 해요. 속된 말로. 전 속된 말로 했어요. 속된 말로 아, 내가 일어나는 방송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꼬치를 뜯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전에 많았었죠. 어. 예전에는 뭐 20% 리베이트라고 하죠. 리베이트가 해서 과제 따면 20% 달라, 30% 달라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사설 컨설팅 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 거를 지원해주는 뭐 이제 정부 중기청 산하나 아니면은 뭐 서울산업진흥원, SBA 산하에서 이런 그런 게 부분들을 있습니까? 이제 비슷하게 사관학교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뭐 이제 기획서 쓰는 법, 이제 정책 자금 받는 법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책도 많이 예,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정책 정보 관련해서 루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는 말들. 그 가운데 또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정책 자금은 초기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월이라든가 이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훨씬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실제인가요? 아니면은 뭐 원래 이제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연초에 집행을 많이 하죠. 집행을 한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을 네. 상반기에 1, 2, 3월에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1, 2, 3이 아니었고요. 3, 4, 5였어요. 그래서 네. 3, 4, 5였는데 올해는 1, 2, 3월에 집행을 하라고 이제 그 뭐 청와대에서 내렸나 해서 지금은 대부분 1, 2월에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여기 이제 앞에 창업도 앞에 창자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네, 창업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데 네. 창업을 먼저 하고 지원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든 지 뭐 2, 3년 지나서 그 자금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만들자마자 지원받는 뭐 1년 미만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제가 이제 스타트업 하실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네.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 1년 딱 사무실 운영하고 한두 명 쓰면 최소 2억 정도 들어요. 1, 2억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회사 규모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은 1, 2억 사이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땐 거의 100개에서 없죠. 한두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업을 했었을 때 구체적인 사업 기획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업 BM이라는 부분들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단계 진행이 나고 구체화돼 있어야 된다. 구체화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이 스타트업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진 게 지금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세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제약은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아마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많이 해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 부분들을 BMR을 시키고 기획서를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얘기하신 대로 한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은 R&D 지원 자금을 받으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본인은 뭐 무작정에 있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래서 고생을 고생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옆에서 부추긴 거니까. 네. 옆에서 술은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그게 한번 또 이제 여기 한번 아이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렌지 코코넛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유비쿼터스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CRM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된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런 데 사용되는 오렌지 코코넛 서비스가 되게 보면 관련 산업에서 보면 사전 준비 단계, 집행 단계, 팔로우업 단계 이런 쪽으로 이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어떤 면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전시 이게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전시 주최자, 참관객, 전시 장소 제공업체 세 개가 스테이크홀더입니다. 그리고 전시 산업 자체가 되게 지식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낙후된 산업인 거고요. 지금도 그냥 RF 카드만 쓰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전시회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 부분들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심리리스하게 태깅을 안 하고 비콘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지금 IoT 기술로 통해서 다양한 센싱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산자부 R&D 과제로 해서 4년 개발을 했고 작년 4월에 끝났습니다. 3월에 끝났는데 실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콘을 붙여갖고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를 받는 서비스 형태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쪽이 이제 CES나 아니면은 MWC 같은 그런 대형 큰 전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면 지금 뭐야 이번에 MWC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번에 MWC에 요 코코넛 오렌지 코코넛이 이용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베타 서비스 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 코코넛의 전시 부스로는 다른 부스. 제품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오렌지 코코넛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 좀 이렇게 지능형 전시 어떤 그 솔루션인데 이런 것들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네. 어떤 식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CES나 이런 데 쪽에 운영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쪽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제공을 해주고 아. 그쪽 회사가 이제 로열티 형태로 이제 도입을 아 하는 전시의 거예요. 수익의 몇 프로를 주는 걸로. 네네. 어. 그러니까 보통 참관객당 보통 국내에는 참관객이 보통 그 참관객 전시 비용 내는 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MWC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료가 보통 100만 원 정도 합니다. MW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0%만 먹어도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시 규모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MWC로 그 지방세의 70%를 단 4일 만에 걷어요. 야. 그러니까 전시가 되게 큰 거죠. 여기 MWC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예.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떤 건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MWC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3월 초에 열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서 CES 그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세 개를 돌아오면서 가전 전시인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이제 모바일에 특화되는 전시회고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 폰들 관련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그런 모바일 관련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고 단일 전시회로서는 가장 많은 참관객하고 돈이 많이 움직이는 전시.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봤었나 이제 눈에 익어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이거 태깅을 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NFC를 활용하셨었죠, 네, 처음에는. 지금은 NFC하고 그다음에 비컨하고. 비컨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NFC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태깅을 해도 단점이 뭐냐면 일부러 이게 NFC가 그 부착이 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태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깅을 하면서 인식률이 되게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되면 바로 태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갖다 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전시회에서 정말 뭔가 활발하게 사용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비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무조건 그 관련된 앱을 다운을 받아야지만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이런 것들을 전부 주지를 시키고 주지시킨 상태에서 뭔가 자기가 행동을 취하고 그 상태에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사전에 뭐 많은 어떤 알리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현실화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시 전에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이 앱을 다운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50번째 뭐 태깅을 하시면 무슨 상품을 주고 이런 거요. 식으로 USB를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커피를 드리고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태깅이 많이 돼야지만 개인화된 정보라든가 추천 서비스를 네. 할 수 네네. 있다 보니까 되고 이제 비콘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태깅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정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게더링 해갖고 능동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리면 지금 NFC라든가 비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기술이자 그러니까 그 알려지고 있는 핫한 기술이긴 한데 이 전시와 관련된 분들은 되게 보수적인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시회 관련해서 RFID 같은 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개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걸 한다? 자기네는 이 비용도 그렇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느껴보셨나요?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주체자들이 되게 영세해요. 전시 네. 주체자들이 얘기하신 대로 B2B 협회 한 10개 정도 빼고 나머지들은 이런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B2B 업체 10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 장소 제공 업체죠. 그래서 이제 그 코엑스라든가 코엑스나 킨텍스. 킨텍스 네. 그다음에 세텍 이런 쪽하고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해외 시장을 가기 위한 교두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널리 쓰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시장을 좀 넓히는 부분으로 하고 수익성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계 시장을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테스트 배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테스트 배드 국내에서 하다 보면 해외 이제 관람객도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쪽에 B2B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체험을 해보고 네. 괜찮네 하고 자기네 나라에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또 좋은 또 의미가 근데 그게 있죠. 이제 저희 BM 모델이어서 국내 네. 전시회 중에서 이제 B2B 특히 이제 B2B 하다 보면 해외 그 참관객이 많은 B2B 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전시들 이제 그런 전시에서 활용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입소문이 나고 해외 테스트 배드를 해서 이제 결국 해외 매출을 로열티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주력 사업이나 이제 해외 쪽에 네. 글로벌한 이제 B2B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글로벌하게 나도 이제 글로벌 B2B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B2C 말고. 그럴 때 어떤 뭐 아직까지 뭐 보기 좀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시면서 느끼는 어떤 팁이랄까 방향성 같은 거 이렇게 글로벌 B2B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일단은 그런 거 있다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음. 그 인지도가 있고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일차적인 것 같고요. 네. 뭐 간혹 한국에서는 서비스적으로 아니더라도 해외 가서 먹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컨텐츠적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 베드가 되고 그 부분이 돼야지만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자체의 성격으로 봤었을 때 게임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단계가 있습니다. 게임은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나머지 이제 특히 리테일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에서 성공하기 전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텐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기술 노하우를 할 수 있는 이 기간 쪽에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가져갔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는 저 말씀 들어보면 그 내수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 내수에서 뭔가 이제 버티면서 기술 축적해가지고 뭔가 쇼케이스처럼 뭐 BP만 만들어 놓고 그럼 나중에 글로벌하게 이제 기회가 온다. 그럼 거기서 승부를 보시려는 거죠. 글로벌. 원래 처음부터 했을 때 이 전시 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는 음. 그 BEP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안 거치고 해외로 가는 데 있어서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국내 시장 테스트 베드로는 거의 세계적이잖아요. 특히 모바일 부분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특히 해외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와서 보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사모님 트위터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금 아까 뭐 박명수 체험 그런 것도 실감형 체험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응용 기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경쟁력도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기획하고 마케팅이 붙어야 되는 기획. 기획하고 마케팅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한국이 좀 약한 게 이제 기술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결국은 기술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시장이 마켓이 작은 부분이 있다 보니 한국이요? 한국 네. 마켓이 그래서 네. 자생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좀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데서 국내 시장만 보고 하기는 모든 컨텐츠들이 몇 가지 빼고는 다 시장 자체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를 어떤 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내형 시장이냐 세계형 시장을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하나 그 NFC와 관련해서요. 그 원래 NFC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태그 앞에 10cm 근처 가면 자동으로 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갖다 붙여도 네.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태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처로 가면 정말 딱 태깅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태깅 쪽은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RFID나 NFC나 이런 튜닝 기술들이 국내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NFC 쪽의 원천 기술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영상 인식도 그래요. 영상 인식도 실제 영상 인식이 80%까지는 쉬워요. 근데 81%, 82% 올라가는 그게 게?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나왔을 때 인식률을 높이는 게 저는 테크닉이라고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기술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은 80%인데도 어떻게 그런 에러율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처리를 하거나 알고리즘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기업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출 면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전시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하거나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뭐 이런 카드를 준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카드를 가서 이렇게 대거나 여기 리더기에 넣어서 하면 이건 순식간에 뭐 10초, 5초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조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모바일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번거로운 작업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극복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가 더 보편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요 기존의 어떤 그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확 뒤집는 거니까 요건 이제 성공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로 요걸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혹은 유사하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다른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모바일 서비스는 그 가장 핵심은 카카오톡이 가장 성공을 한 거는 그 앱을 계속 켜놓고 계속 본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전 시장에서 들어갔었을 때 이 앱이 얼마나 자기한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켜놓고 쓸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쉽게 주머니에다 넣어놓는 순간 전 시장에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실시간 정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딕셔너리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카탈로그 들고 그다음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이제 페이먼트까지 결제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레포트까지 출력을 나 오늘 전시장 갔는데 어느 부스 얼마 들어갔고 자료는 뭐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스 갔다라는 그런 아카이브 되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단순히 들고 다녔는데 자기가 전시장에서 다음 부스는 어디 가야 되고 뭐를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자료 요청도 얘기한 대로 PPT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두 번 흔들게 되면 그 회사 PPT가 들어온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미팅 요청을 나 비즈니스인데 미팅 요청을 콜을 하면 그 담당자하고 미팅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그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유틸리티한 부분들이 스마트하게 같이 되면 이 서비스가 좀 되고요. 그래 작은 전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뭐 얘기한 대로 부스 한 100개 정도 되는 전시에서는 그냥 눈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한데 조금 큰 전시에서는 뭐 특히 중국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CES나 MWC 같은 이런 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네. 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너무 이것만 하면 좋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뭐 박명수하고 같은 그런 공연 있지 않습니까? 공연 쪽하고 뭐 교육 쪽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쪽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 공연 쪽에. 그 일단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 영역이 하시는 분야에서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나 플러그인이 붙듯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WC나 이런 데 가면 호텔 예약에서부터 모든 서비스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또 교육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면 모바일 컨버전스이니까 화면 같은 거 사람들 컨퍼런스 하듯이 텔레폰하고 이런 것들 결합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일단 시장 전체의 교육 기회에 대한 기회도 있고 하겠지만 모전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보는 기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바일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뭐 인터랙션 기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인식 기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어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도메인은 얘기하신 대로 아까 지금 저희가 인터랙티브 쪽에 이제 스마트 빅보드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그 빅보드 이제 큰 한 300인치 화면 같은 데서 그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스크린에 그림을 아이가? 그리면 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물고기 같은 거나 아니면 공룡 같은 걸 그리게 되면 이제 2D로 이제 그려지는 게 3D로 변환이 돼요. 와, 그래서 야, 되게 3D 신기하겠다. 3D로 변환해서 뛰어놀고 야.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뭐 이제 방끝 앞으로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하트 모션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와갖고 이제 뽀뽀를 뭘 한다거나?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어. 그런 영상 컨텐츠가 가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디지로그라고 그러죠.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 디지털을 구현하는 형태의 디지로그 형태의 교육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아, 이게 이미 구현된 겁니까? 예, 요거는 구현이 돼서 지금 빅보드 저희가 3월 달에 에버랜드에 들어갑니다. 오. 에버랜드 이게 설치가 돼요? 에버랜드의 야. 디지털 파크라는 이제 테마파크에 어. 이제 그 55인치 8개를 갖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 여기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그 국민 아이디어 중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벽에다 그림을 그리면 낙서한 거? 낙서하는 거를 갖다가 전 주로 맨날 XY지만 그렸는데 여자 디지털 WXY. 디지털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화된 거를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디지털에서 뛰어놀 수 있는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이제 국민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야. 갖다가 어, 기술 개발하는 좋다. 형태로 된 거고요. 큰 스크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부분에서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동시에 낙서를 그리게 야. 되면 낙서가 뭐 3D화로 돼갖고 컨텐츠 캐릭터가 되고요. 그 캐릭터를 같이 이제 그 갖고 노는 형태가 됩니다. 와, 근데- 이런 것이 예. 세계 최초입니까? 지금? 요거는 세계 최초예요. 오 박수 한번. 와 예. 우리 무조건 세계 최초로 놀라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거- 그게 D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그 자체로 이렇게 해서 3D를 만들어 주는 거인지 아니면 그 유사한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DB에서 비슷한 그림 있으면 끄집어내는 건지.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밑그림 있는 거에다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새를 그려라 그럼 새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림 네모를 모양. 그리고 세모를 그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템플릿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 템플릿에서 맞게 그린 거를 그 이제 2D로 그려진 그림을 3D로 변환시켜주는 부분들이 가는 거고요. 프리드로잉이라고 얘기하신 대로 프리드로잉 그린 거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뭐 패곡선 처리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 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해서 그런 3D 하는 거를 갖다가 복원하고 그 다음에 3D를 돌리는 엔진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최초 기술 적용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에서 이제 다양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변환시켜주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라든가 그다음에 아바타 만드는 거 네네. 이제 이런 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계속 그동안 이제 R&D 작업을 해오신 결과로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에버랜드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다 대중적인 어떤 매출로 이어가기 위한 어떤 뭐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있으신가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해서 지금 이제 한 3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체험관에 이런 큰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이제 과학 교육이라든가 수학 교육, 그다음 물리 교육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배우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체험 형태로 하는 교육 교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거고 또 디지털 키트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 어렸을 때 과학 상자라든가 과학 네. 그 주머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젝션 매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센스로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오. 키트를 오. 3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해서
큰 체험관,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이제 뭐 과학이나 물리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디지털 키트 개인 세 시장.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모전스랩에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별 어떤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세 분야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갖는다든지 기획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요새 뭐 R&D라고 C&D라고도 하잖아요. 퀄리티 디벨롭먼트. 그렇게 뭔가 외부의 어떤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프로젝트는 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 아까 그 요 스마트 빅보드라는 놀이형 빅보드 쪽은 하드웨어 업체 협력사가 이제 하드웨어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업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제 그런 저작 도구 만드는 업체가 저희 회사하고 한 6개 회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이 되면 그 이익을 쉐어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눠 먹으려면 별로 남는 게 없을 텐데 그게 여섯 이제 개 회사가 많이 들어가면. 팔아야죠. 중요한 많이 파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런 쪽에 이게 어떤 그 개인들이 이런 컨텐츠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이 자꾸 많아지면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 기회랄까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수익이란다 그런 것이 좋아지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통사에서는 MCP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 CP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거를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CP들은 그거를 이제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좀 잘 갖춰지면 이런 형태로 창업을 해서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지면 네. 컨텐츠를 통해서도 다양한 1인 창조 기업이라든가 작은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개발하는 그 개발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비싸요. 예.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고 특히 서비스 기획을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자를 제가 이 통사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데 진짜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으면 비싸다는 게 얼마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얼마예요? 같아요. 네. 아니, 또 1억 이상을 주고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은 그러니까 컨텐츠 기획자는 나이 상관없이 네. 지금은 20대 중반 정도의 후반까지가 컨텐츠 기획자로서는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까지요? 20대 후반까지. 왜 그렇죠? 왜 그러니까 30대는 왜 안 돼? 30대는 왜 안 되는 30대 안 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나이가 먹어질수록 고정관념에 고정관념. 대한 아니 거는 왜 나이가 그러면 없어? 나이가 우리 고 PD님처럼 50대도 안 되죠? 아니 간호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안 만나. 아니 고정관념 없을 수 있잖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면서 보면 어느 날 이제 대학생 친구들인데 얘 뭐 면접 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 친구인데 이제 아이디어 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서비스 근데 그런 애들을 가르쳐 갖고 서비스 기획자를 시켜야지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우리 뭐 부장 뭐 과장 부장 승진했던 부분들이 야 이거 기획서 한번 써봐라. 네. 그러면 이제 정해진 패턴대로밖에 안 쓰다 아, 보니까 네. 새로운 이것도 이 과제도 국민이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해서 대상을 받은 거를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네. 요거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했었으면은 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민 아이디어를 요새 많이 이제 아이디어 낸 거를 갖다가 요거를 이제 창의형 형태로 해서 IT 융복합 형태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은 있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 그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기획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진짜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만나보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한번 이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유형의 타입이 그런 사람들인지 잘 감이 안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특성 몇 가지. 네. 일단은
특이해요. 특이. 그럼 외모가 외모가요? 외모도 그렇고 아, 너 여기 나한테 떨어져 있어. 말투 창피해. 아니 왜냐면 이거 생생한 거예요. 뭐냐면 다른 분야의 수많은 네, 창의적인 사람이 있지만 아, 지금 요즘- 말씀하신 건 콘텐츠 분야, 컬처 분야의 독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 대한 감이 있으신 거니까 요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방송으로 보는 분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1억 원짜리 잠깐. 얘기하고 있는 거 1억 원짜리 지금 얘기. 특이하다는 거밖에 안 나와. 특이한 건데 아, 특이하고 어떤 또요. 거죠? 외모나 자, 행동 어떤 뭐 이런 거 것들이죠? 특이하고 또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얘 많이 특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장 특별하다는 게 여러 가지 또라이가 있을 수 있고 미친놈 아니야? 뭐 이거 아니면 어떤 감정이죠? 지식이라든가? 어떤 느낌? 그냥 또라이인 거 맞고요. 네네, 또라이. 네. 또라이. 미쳤다라는 생각도 많이 미쳤다는 몰입이 돼 생각. 있고. 그래서 딱 봤었을 때 얘 뭐야. 어. 근데 아이디어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맞다, 한 99명이 맞다고 얘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은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동그라미 이거 다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세모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게 뭐 이렇게 위에서 봤으니까 뭐다.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인식이 조금 관점이 여러 가지, 다르구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가령 그런 친구한테는 이런 거죠. 아이디어 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거지. 그거를 구체화 시키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시니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기획 그룹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되게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예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서비스 기획자 유형 같은 사람들은 20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막 배관시 당하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랬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근데 그런 유형들이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하면 여기 기술 집단과 만나가지고 되게 그런 집단이 되게 아주 커지겠네요 앞으로. 인정도 그러니까 받고 사회적으로. 특히 요새는 예전에는 개발자들만 모여서 얘기했는데 저희 이제 공연 쪽 같은 경우에는 공연 쪽은 특히 틀려요. 그래서 모이면 무용과 저희 회사가 무용과가 4명이나 있어요. 지금요? 무용과 박사과정 무용과가 4명이나 있고 국문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산과, 컴퓨터 과학과, 조금 가서 뭐 수학과, 네. 전자과 이렇게 뽑았는데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쪽하고 이런 하다 보니까 국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무용과. 철학과, 무용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회사가 분위기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물은 좋아졌어. 클럽에다가 그 근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 비밀이 아니라면 그 예를 들면 그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아까 27살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던 케이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발전된 사례를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빅보드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용 교구를 만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아까 같습니까? 저기 스마트 빅보드 했었을 때 네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애들이 원을 동그랗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아용인데 그런데 어느 친구가 와서 이거 동그라미 못 그리고 애들은 동그라미 이거를 특히 5살 애들은 붙이는 게 힘들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동그랗게 돼야지 우리는 객체가 되는데 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안 그렸었을 때 나머지를 뭐 이제 전문용어로 이웃 화석 보관법으로 채워갖고 그거를 3D화를 시켜주는 그게 저희 가장 핵심 특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 개발이 되고 돼서 이제 컨텐츠가 이제 애들이 써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안 그려지면은 객체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다양한 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애들하고 많이 놀고 애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그런 걸 봤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는 그런 눈높이를 컨텐츠, 그러니까 주 타겟층이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눈높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그러니까 우리 1억짜리 말고요. 좀 현실적으로 가서 대표님 회사에서 지금 기획자를 채용하려고 해요. 경력직으로. 그러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경력직 기획자는 거의 채용하기가 오. 힘들고요. 아 왜요? 그래서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돼요. 아. 고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뭐 이제 CJ, 그다음에 이통사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획을 쓸 수 있는 떡잎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트레이닝해서 자체적으로 좀 소화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획자 마인드는 일단은 자기 주장이 강해야 돼요.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스킬이라든가 뭐 가령 그러니까 모르는 그림이나 뭔 걸 줬었을 때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공학적인 베이스들은 그런 거가 좀 약하고 네. 프로그래머들은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전공한 사람들은 논리적인 게 좀 약해서 약간 공학하고 인문학을 좀 같이 조금 융복합했던 친구들이 그런 게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요하다고는 융복합형 인재들이 그 기획에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금 융복합 인재가 뭐 앞으로는 뭐 대세다라는 말은 다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지만 그 친구들이 융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복합이 되려고 그러면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학원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네. 간접 경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과, 문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팍 구분이 됐는데 이과, 문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수학적인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조금 여러 가지를 시키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성적표는 성적표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아까 이제 좀 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사기꾼인 사람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표 같은 거 C로 그냥 쫙 간 분들하고 아니면 B하고 A가 많은 분들하고 근데 말 잘하는 분 이런 등등 했을 때 그러니까 성적은 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관리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인 것 같고 4.4 이상 아니면은 자기 관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성적이 한 4점 미만이다 그러면 놀았니? 아니면 뭐 했니? 학교 다닐 때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잘 놀았던 친구들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모르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의 흰색 도화지 같은 사람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회사에서는 조금 오래 다녀줄 수 있는 사람이 네네,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한 3년, 5년 정도를 다녀주면 그거는 또 계속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갖고 그 회사에 맞는 인재형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 근데 요새 이제 IT 회사들이 가장 문제점이 인력 채용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전산이나 전자공학 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못 간 친구들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회사가 그 전까지는 자본금이 이제 한 1억 원 수준이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9억 5천까지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CEO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획하는 사람 40%라는 게 지금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끌어나가야 될 건가.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냉수 마시고 이런 일들이 왜 걱정되니까 CEO의 우리 저 이건웅 쌤은 이 표현력 하나는 정말 저 필요하신가요? 네. 자,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겠다 싶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얘기하다시피 초창기 창업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아이덴티나 뭔가 분야에 대해서 딱 정해지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등 떠밀려다시피 창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 초반기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은 게 조금 저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그리고 구체화된 건 7년 정도 되고 실제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가 이제 제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리가 됐고 그거에 대한 BM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상품이나 프로덕트화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많이 다니지를 않고 학교에다 창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경험 자체가 좀 적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당시에는 뭐 가르쳐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좀 고생은 했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로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대표가 끌어가려는 마음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리 안 하고 버티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기회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가치 창조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면 분명히 찬스는 오는 것 같아요. 회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 나오신 김에 창업하시고 나서 가장 후회하며 접고 싶었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그 아까 네이버 그 친구 같을 때. 네이버. 그러니까 진짜 얘는 내가 이사까지 시켜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코어 관리를 딱 했는데 이제 뭐 결혼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인재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만큼 회사에 그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제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 뺏겼을 때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가 개인적으로 연달아서 쫙 그때 네이버에서 사람을 쫙 뽑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개발자나 컨텐츠 인력들이나 기획자들을 네이버하고 삼성 쪽에 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었어요. 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하는 분한테는 오늘 그 세 분한테는 64기가 USB 메모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그 아까 다른 삼성이나 네이버 그런 데 보내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그러니까 그분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회사 거래처가 돼가지고 또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친구들이 이제 팀장 달고 의사결정권자는 아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이제 간지 한 3년 되고 조그만 이제 자기 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일을 같이 하지는 않은데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저희가 최근 R&D 과제를 하는데 그 가상화나 분산화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형 거기 어디 업체가 좋아요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쪽 중소기업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직접 도움을 못 주는데 간접적인 도움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고 또 그 친구한테도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 주면 우리는 다 자체 개발해서 네이버가 일을 못 주거든요. 네이버는 대부분 다 자체 일을 해요. 그랬을 네. 때 그 친구한테 뭐를 이렇게 소스를 준다든가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마이크. 하세요. 하세요. 네,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는 하세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민 아이디어. 네. 네네네. 그 혹시 특채되나요? 농담이고요. 저도 이제 지금 컨텐츠 개발 때문에 병원에 다니다가 지금 이제 이런 소셜 컨텐츠를 융복합해서 하는 회사를 하나 할까 하고 이제 고민 중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봤는데 아까 이제 그 3D 보드 그 네네, 활용 방안에 스마트보드. 대해서 이제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비슷한 거 제가 기술을 잘 몰라서 네네.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가정 보급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네.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또 사야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는 저거를 가리키는 분 큐레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걸 가리키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과정을 하면 혹시 비즈니스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되게 학교마다 프로젝트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대형 스크린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동영상을 틀거나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 봤을 때 그거는 더미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게 저희 모전스랩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터랙티브 기술이라는 거를 넣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앱스토어처럼 다운로드 받게 클라우드 형태로 묶어주게 되면 그런 스크린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가능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아까 큐레이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서 애들한테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갖다 제공을 해주는 게 저희 아까 스마트 빅보드라는 거의 최종 그 골이거든요. 목표고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한 것처럼 저 빅보드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여기서 다 6개 회사 컨소시엄에서 딱 만들어지는 기성품이 아니라 저기 플랫폼처럼 우리가 페이스북도 보면 이제 그 API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API를 갖고서 이 빅보드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오픈되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게 6개 회사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하려면 그런 게 되면 의외로 또 이것이 또 여기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6개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아까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필요하니까 캐릭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고 공용 플랫폼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엔스크린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그 디바이스가 아까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디바이스 가격이 아까 저희가 55인치 6대를 붙이는 게 1억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스마트 TV가 6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6장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IR 터치라고 해서 32포인트 하는 그런 하드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대중성으로 접근하고 학교에 접근하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어메이징한 기업이나 아니면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체험관 용도로는 저런 플랫폼을 사서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교육기관이나 집 같은 데서는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TV, 그 다음에 뭐 작으면 뭐 패드 아니면은 있는 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네. 개발됐나요, 그게요? 네.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자, 개발하는 그다음, 거죠? 네. 예,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문화,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가지고 있는 TV를 사용해서 공유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지금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요즘 남아 돌아가는 공간이 많잖아요. 뭐 굳이 공연 자체나 아니면 어떤 컨설트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의 그 창의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떠한 그런 이벤트적인 거에 가지고 계신 그 융복합한 그 시너지적인 IT를 그러니까 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해보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뉴욕 갔었을 때 가장 좋게 본 게 이런 기술 테크니션 하는 사람들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콜라보하는 게 되게 어. 그 인상 깊었어요. 한 3년 전에 뉴욕 출장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공장에서 패션쇼 하는데 기술 들어가고 컨텐츠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예술하는 사람하고 기술하는 사람들이 콜라보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그게 되게 많은 영역에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시, 뭐 이제 얘기한 패션쇼, 그 다음에 공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장르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하는 뭐 댄스컬이라든가 뭐 아트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고 이런 시도 자체들이 얘기한 대로 실험적인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런 것들을 묶어주려고 그러면 아까도 융합형 인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연하는 사람하고 기술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평행성.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하면 이게 쓰는 용어가 다 틀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연도 조금 알고 뭐도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용과 뽑았었을 때 얘네들이 쓰는 무용과 용어들이 틀려요. 기술에 무슨 말인지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뭐야? 뭐 무용에서 뭐 이게 이거 틀리는데 한 2년 정도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무용하는 애들이 이제 기술 기획을 해요. 저희가 이제 무용과 석사 받은 애가 기획을 이제 무용을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트라이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요새는 내가 예술이나 이런 거를 석사나 다른 걸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어떤 이유가 무용을 하실 체형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뭐 무용보다는 저는 이제 미술 거기 뭐 미술이나 쫄바지 입고 무용하실 체질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근데 걸 개콘이잖아요, 하시는 개콘 어떤 그래요. 네, 저도 예술.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인터랙티브 쪽을 할 수 있는 아. 이제 실용 음악이나 실용 음악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음악은 좀 싶거든요. 어울리신다. 네. 무용은 아니시지만 작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그런 융합형 그렇네요. 인간들을 맞아요. 특히 양성을 하고 기획자를 양성을 하는 게 요번 그 이제 미래과학 창조과학부나 이런 쪽에서도 가장 핵심 이슈고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미국 같은 데 대학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MIT의 미디어 랩 같은 데가 네, 그거 맞습니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하이오 대학이나 이런 데도 석사, 박사 이런 쪽으로 보면 말씀하신 과정을 그 빡세게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컴퓨터에서 아트에다가 심리학에다 경영학에다 뭐에다 짬뽕이라서 팍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이제 오히려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3.0에서 벽 없는 거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도 벽을 없애고 그래서 사고가 팍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오게 되는 거 이런 거인데 그거를 가격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플랫폼이라든가 디바이스를 만드신다면 굉장히 대한민국에 공헌하시는 거 되겠네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비싸게 가든지 네네. 아주 싸게 가든지 네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게 가면은 저번에 전시 저희가 이제 전시 해외 전시 네덜란드 한번 갔었는데요. 아랍 애들이 와서요. 이거 금으로 만들어 달래요. 전체가 도금이요. 전체를 다 네. 도금해서 뭐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를 야. 집에서 야. 게임을 우리 압둘라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만수로 해 완전히 만수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도금이야 되죠. 자기네 인테리어는 다 금이래요. 골드바. 그래서 네. 한번 검토해 본다 그러고 네. 저희가 그 전시 왔다가 연락 몇 번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질문 여기. 네. 그러면요, 이 기술들이 사실 지금 막 장비들이 되게 크고 막 혼자서 막 작동시키기 조금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개인화돼가고 있고 또 개인들이 또 미디어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개인이 좀 약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아주 싸게 간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예 개인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은 아까
그 나왔던 박명수 콘서트 할 때 이제 요만한 링모션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네. 예전에는 몇 천만 원 정도 네. 했었어요. 와, 거기에 몇 천만 원? 이제, 와.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운돼서 센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이제 싼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요런 기술들도 제가 봤었을 때는 소형화되고 나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 플랫폼화가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양하게 간단하게 이제 아까 얘기한 오픈 API 형태로 저는 그냥 함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만 썼을 때 뭐 영상 인식 자동으로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기술의 그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이제 다양한 특히 IoT 센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웨어러블 얘기하셨잖아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리스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소형화되고 많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소형화되고 대중화되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아티스트라든지 뭔가 그 창의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술이라는 거가 자체가 플랫폼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뭐 웹 기술이라는 게 되게 핫했고 모바일만 해도 기술이 됐는데 지금은 다 밑에 깔리는 그 플랫폼 기본으로. 기본 기술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 기술이 해야 되면 결국은 핵심은 그걸 어떻게 빠르게 그렇죠. 아이디어를 네. 기획을 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예술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술가들하고 사장들 예술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네, 질문입니다. 그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창업해서 이렇게 회사를 다 이끌고 계신 대표님께 그 학창 시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스탠포드 그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돌이켜 보면 이 순간순간들이 지금에 도움이 됐다. 혹시 지금까지 오시는데 학창 시절에 어떤 한 뭐 3가지 정도 뭐 그 정도 경험이 난 지금 도움이 된다. 혹시 그런 걸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근데 약간 컴퓨터 공학과 치고 프로그램을 못 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못 짜고 대학교 때부터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충무로에서 영화 찍는데 관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대생인데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부분, 연극, 공연, 그다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학교 때는 학사 경고도 몇 번 받고 네. 아, 이게 내 전공이 맞나라는 하고 교수님이 너 대학원 왜 왔어? 너는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하고 했는데 가장 지금 하는 거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이런 대학교 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네. 특히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술적인 경험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지금 융복함 사업을 했었을 때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그렇겠네요.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공대생으로는 낙제점인데 예술하고 공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융합형으로는 스펙트럼이 넓은 거에 대한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두 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학교 때 나름 했던 선택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스펙, 그다음에 토익 점수 막 이런 거 너무 그런 거에만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트렌드 자체가 그렇죠. 남들이 다 하는 거 제가 지금 뭐 자바가 뭐 핫하냐, IoT가 핫하냐에서 딱 따라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특히 회사 영역에서 가장 한우물 파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회사 영역에서. 그래서 그 가치가 나중에 한번 평가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지금 봤었을 땐 융복합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춤을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까 그 모션 그 스캐닝 하는 거 그거 보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혹시 더 댄서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귀는 들리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댄서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제 온몸에 센서를 달아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음악이 되게끔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언제쯤 나올까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까 센서도 없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런 기술은 그런 드라마틱하게 음악이 될 수 있는 기술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비슷한 걸 저도 뉴욕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한 대로 뭐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특히 예술가, 특히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표현에 특히 한 곳에 장애가 있으면 한 곳이 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할 때 영상인식 기술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거가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인식 몇 가지인데 그 실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영상인식에서 프로세스 처리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2코어나 이런 코어들이 그 컴퓨터 프로세스가 좋고 분산 처리도 되다 보니까 영상 인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의 컨텐츠나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공연은 가장 어두운 환경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환경에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 기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노하우가 좀 많이 축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런 영상 인식이라든가 그 모션 트래킹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향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센서가 뭐 이렇게 3천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모션 트래킹하고 뭐 패턴 인식하고 영상 인식하고 이런 기술들이 한 언제쯤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컴포넌트처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한 앞으로 몇 년 후쯤 오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0년? 5년? 도메인마다 좀 틀린데 네. 2, 3년 안에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고 한 10년이면 보편 타당한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그 마이크 전달되는 동안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봤던 동영상 중에 그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있는데 신호등 안 보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모션을 지으면 빨간 불이 막 바뀌는 거죠. 그 동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응용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네네. 아이디어인 거하고 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화를 시켜서 그 이제 보편화 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이크를. 네. 아이디어 얘기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프리덤에서 나오거든요. 자유함. 근데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 우리 청소년, 청년, 뭐 토익, 토플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과연 표현하는 사회고 창조하는 그런 인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게 기업에서 지금 뭐 컴패션, 뭐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인재를 원한대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인재를 원한대요. 근데 막상 그런 인재들이 기업이나 학교 어떤 이런 곳에 있으면 다 배척당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긴 돼 있어요. 그죠? 이 예. 공간에.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네. 좀 전파시키는 그런 사업, 그런 캠페인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확산이 되면 그런 아이템들이 체험관으로 이거를 뭐 어떤 스쿨 시스템으로 팔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스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건. 그럼 그 하나의 관들이 글로벌라이즈 돼서 글로벌에 있는 뭐 홍콩, 캐나다, 뭐 미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다른 관광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메인리 좀 본질을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고 과연 그 아이들이 만드는 그 찌그러진 동그라미도 동그라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3D로 만들어서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사실. 그래서 과연 선생님이 보시는 그 이 세상에서 인간의 창조함이라는 것의 리미티드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 대답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본인은 언제 가장 자유함을 느꼈고 그 자유함으로부터 선생님 본인은 어떠한 그 상상과 창조를 하시는지 그게 일상에서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좀 짧게 하나 공유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인터레스팅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분야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뭐 헬스케어 뭐 컨텐츠 하고요. 저 예술 심리 치료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발음이 좋으셔서 뉴욕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고향이 뉴욕. 혀 꼬는 연습도 좀 하고요. 네. 마인드 코칭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제가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까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을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 아니면 좋은 인재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뭐 와서 대부분 회사 오면 또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 저희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면 그 K-팝 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애들이나 뭐 몽골에서 하는 애들들이 국내에서 하는 보다도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뛰어나고 많이 한다는 거는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교육 부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표준화가 돼 있고 암기시기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근데 뭐 제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도움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대학들하고 캡스톤이라는 걸 많이 해요. 캡스톤이라는 거는 저희가 과목을 만들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과목을 만들고 그 과목을 만드는 것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거를 프로젝트화하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그런 캡스톤 과목들을 저희가 아까 했던 프로젝트 과목들에서 아이디어를 세분화시켜서 팀들한테 주고 그거를 이제 4학년 1학기 때 교육을 이제 같이 저희가 그 회사 직원들이 참여를 해갖고 교육을 하고 2학기 때는 그걸 가지고 저희 회사에 와서 인턴십을 해요. 인턴십을 하고 괜찮으면 저희 회사에서 뽑는 형태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만족도가 조금 높고 약간 수업 방식도 다른 형태로 돼서 조금 좋은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당국대학교하고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서강대학교하고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기업이 사회적인 부분들 특히 얘기하신 학교한테 도움을 주고 인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그 모전스랩뿐만 아니라 저희가 DMC에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코넷이라고 그래서 한 120개 업체들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넓혀가는 형태로 저희도 좀 나름대로 학교나 이제 그런 데 기여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프리덤을 느끼셨는지 그거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여쭌 질문은 네. 선생님께서 네. 정말 인생 살면서 자유함을 느꼈던 적, 네. 그걸로 인해서 창조했던 경험. 예, 질문한 분은 궁금해요. 어떤 걸 느꼈어요?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때 그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서. 느끼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 순간? 왜냐 저는 질문할 때. 지금 이 순간? 그렇죠. 뭐 질문할 때가 아니라 네. 표현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셀프가 정확히 있으면 항상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찾아와요. 예. 지금 이 순간도 전 되게 자유하거든요. 네. 표현하기 때문에. 회사 하면서는 자유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월급 줘야 되거든 월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신 대로 저 회사 하기 전까지는 클럽도 자주 다니고 잘 놀고 해외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 창업을 하고 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유스러움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가치관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예전에 했었을 때는 개인에 대한 아까 얘기한 데 대한 자유스러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저희 직원 그다음에 부분 제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유스러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자유스러움이 제가 갖는 책임감에 묻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원래 제 목표가 10년 딱 회사하고 2년의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새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모전스랩에 대한 결과가 제가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 약간은 그 자유스러움보다는 더 지금 질주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2004년도 창업했으니까 그죠? 원래는 지금 이제 작년에 갔었어야 돼요. 지금 11년 차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3년 차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캐세라세라가 돼요, 그냥. 좀만 더 지나면 아무튼 그냥 자유를 얻을 거예요, 그냥. 아이 회사를 약간 좌절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자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그냥 인정.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저기 캐나다로 옮기세요. 다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네. 자, 또 지금 네네. 글로벌. 네. 그 아까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또라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혹시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노하우가 이제 혹시 제가 아까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는데 그 창의적 인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가 이제 또라이도 어느 정도 또라이야지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 부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라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또라이면서 싸우지 잘 않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트러블 때문에 소비되는 리소스가 되게 회사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 나가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신 대로 뭐 어느 회사든 그런 창의적인 인간 한 명 정도만 있어도 그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동료의식, 펠로우십이 좀 강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게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 또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이제 키즈 컨텐츠 전문 애니메이션 기업이에요. 픽토 스튜디오라고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 또 여러 가지 이제 TV나 뭐 여러 가지 영화나 그런 쪽에 애니메이션 만드신 근데 이제 아동용 컨텐츠 쪽의 전문 기업입니다. 전유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 CEO톡은 매주 월요일 날 여기서 하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CEO들하고 이분도 오늘 저희가 미리 리허설 같은 거 없어요. 아까 딱 방송하기 15분 전에 오라고 그래요. 일부러. 어떤 질문 할지도 몰라요. 이분도.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네. 저는 막 안 해요. 물론 이제 조산합니다. 조산하는데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가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점을 공유하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답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판단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공간이니까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하니까요.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공간에서 매주 금요일 날 2시에 이건 주로 생방송을 하는데 물론 여기 오셔도 뭐 상관없지만 이건 오프라인 모임은 아니에요. 근데 오신 분도 가끔 있지만 2시부터 3시 20분까지는 요즘 이제 이런 전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전문 기업의 CEO들하고 우리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분야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1시간 동안 해외 진출하는 그 노하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그 톡투민 코리아 선효 대표라고 한국어를 팝니다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200개국에 9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팔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특히 이분은 500만 원 창업해서 유튜브를 엄청나게 잘 활용해요. 지금도 거의 뭐 돈도 안 들이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노하우들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CEO TOK 톡 하면 그룹이 있습니다.
오픈된 그룹이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거기 이제 오늘 또 전체 사진 올리는데 전체 사진 밑에 댓글로 저 뭐야 오늘 참석해서 누굽니다. 뭐 이런 관심 뭐 이런 쪽에 뭐 나이라든지 회사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서로 소통하는데 명함 주고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영상들은 co.mba.co.kr에 보면 그동안 여기 1년 반 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분야별로 3분 5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된 게 한 200개, 한 3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모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MC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데요. MC가 아직 안 정해서 저희는 MC가 관객이 MC를 보는 우린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MC가 별거 아닙니다. 앵커가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궁금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스탠딩 파티 할 때 나 한번 여기 관심 있다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바로 해서 한번 여기서 듣는 거하고요. 직접 여기서 이분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는 되게 다릅니다. 달라요. 해보시면 뭐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패널 분들도 되게 성취자분들도 되게 좋았고요. 저도 많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 힐링된다 그랬잖아요. 힐링됐죠? 네. 나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를 앞으로 느껴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간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자유스럽게 좀 엔조이하면서 사는 게 대표들한테도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